안녕하세요, 용산도령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사주명리학의 물상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물상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 바로 물상포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운송법이라고도 하는 이 포태법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연월일시에 천간과 지지의 육식갑자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바로 사주팔자인데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천간의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야. 그리고 음과 음끼리, 양은 양끼리 천간의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의 채소목의 수인 육식갑자가 계속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인데요. 이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정명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명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발을 정자에 이름 명자, 말 그대로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만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사주를 정명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주명리학의 기본적인 것은 오행의 생극제야를 기본으로 하는 이법체계와 어떤 오행의 세력의 강약, 그 강세를 판단하는 기법체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법과 기법의 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입법 체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행의 생극제와 그리고 기법 체계는 오행의 기세,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강하냐 또는 약하냐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기법체계의 이론이라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명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이론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계속 반복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주는 정명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주의 기본적인 툴은 입법체계와 기법체계로 나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신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용신이 종류가 참 여러 가지예요. 글씨가 좀 안 이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쓸게요. 자, 이 용의 신이라는 것이 내 사주에 필요로 하는 어떤 글자를 취하는 것을 용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주의 기운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를 조절하는 조우용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한쪽으로 너무 강하거나 약할 때 부조하고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준다는 뜻의 억부용신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의 격을 잡을 때 자평진전에서 그 원령의 사령한 글자가 어떤 격을 잡을 때 하는 격국용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격국을 통해서 사주가 어떤 그 사주의 등급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할 수 있는 뭐 상신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이것도 이제 용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주 안에서 부와 기를 경전할 수 있다고 하는 진신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사주에 충물하는 글자를 순하게 만들어주는 통관용신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주의 삼합, 즉 회지를 지었을 때 병이 생기면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 약신이라는 것도 또한 용신에 해당이 되죠. 벌써 용신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입법체계와 기법체계 이론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입법체계와 기법체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입법체계의 관법에서 기법체계의 관법으로 섞여서 짬뽕되는 경우, 완전히 사주팔자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입법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행생극제와의 어떤
오행 생극제화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명하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먼저 입법 체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입법 체계에서 오행 생극제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주에 목하고 금이라고 하는 기운이 서로 충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뭘 쓰냐면, 자, 목과 금이 강렬하게 서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에 중간에 뭘 써주면 될까요? 볼까요? 수를 쓰면 좋겠죠. 자, 여기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 수생목으로 사주의 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주에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용신을, 이때 이 수를 바로 통간용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통간용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통간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통간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예요? 바로 입법 체계를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입법 체계 용신과 기법 체계 용신이 서로 다른 건데, 자, 기법 체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간목일주가 6월에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주는 굉장히 신약한 사주잖아요. 신약한 사주인데, 자, 신약한 사주라서 억부용신을 뭘 써주냐면 인기를 써주죠. 그죠? 그 인수라고 하는 것과 인수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비견 겁재를 이제 용신으로 잡죠. 이걸 바로 억부용신이라고 하죠. 이걸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억부용신이라고 하니까 이 억부용신은 기본적으로 기법 체계에서의 용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혼용해서 쓴다는 거죠. 입법 체계와 기법 체계는 관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용신이라는 걸 하나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관법으로 사주를 보느냐가 중요한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할 때도 입법 체계는 입법 체계의 이론에 따라서, 그리고 기법 체계는 기법 체계의 이론에 따라서 사주를 분석해야 되겠지, 입법 체계와 기법 체계가 서로 막 짬뽕 돼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은, 이렇게 10년 20년을 공부하시면 다시 원상태로 음양오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입법 체계의 기본적인 게 오행의 생극제화에 대한 것을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오행의 생극제화,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자평진전이고, 그 다음에 기법 체계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게 난강망이나 공통보감, 여시춘추 같은 경우에 이 기법 체계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법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물상이라는 걸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자, 사바세계는 기본적으로 기와 상과 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라고 하는 것과 상이라고 하는 것과 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사바세계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자,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질 수 있다는 개념에서 터처블 하냐, 그 다음 이제 만질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터처블한지, 그 다음 이거 만질 수 있다는 거죠. 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여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볼 수도 없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없는 세계를 얘기해요. 기는 다른 말로 에너지라는 얘기인데, 이게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는 눈에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기 수련을 오래 한 분이시나 저희처럼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기의 수련을 하신 분들이나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기를 느낍니다. 실제로.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 기를 느낍니다.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로 느끼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걸로 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질 수 없는 세계를 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불상이나 예수상이나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신당에 있는 신령인 상, 기타 등등의 어떤 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상은 뭐냐면 어떤
징후, 즉 심톰이라고 하는 어떤 징후가 나타날 때 우리는 상으로 읽어낼 수 있는데, 이 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관상, 수상, 족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예견하기 전에 어떠한 징후를 포착을 해서 저 사람의 길흉화복을 미리 예측하는 학문이 바로 이 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고요,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자, 볼 수도 있고요, 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수많은 H2O, 그죠? 뭐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압력과 어떤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구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 구름이 바로 이 상의 대표적인 비유치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 그 물이잖아요. 비잖아요, 비. 이게 이제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이 물상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어떤 실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 물상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상이라고 하는 것을 포태법으로 얼마나 추론할 수 있는가, 그 물상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래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이 포태법, 운성포태법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론이니까 간단하게 이론적인 걸 설명하고요. 아마 이 기초적인 것도 한 강의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운성 포태 자, 운성포태 적용법이라는 걸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운성이란 게 뭐냐? 사주는 정명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음양원부터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과정은 기초 강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는 분들, 그런 학습자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기초 강의는 제가 썼던 비전명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나중에 업로드를 하든지 강의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초 강의. 근데 지금 중급 과정 정도 되는 거예요, 포태법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살, 공망, 그리고 오운육기 이런 것을 다루면서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일단 이 포태법을 끝내놓고 갑자부터 개의 60갑자를 가지고 어떻게 사주를 추명하고 이 추명되는 것이 어떤 물상적 결론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포태법입니다. 자, 이 포태법은 다른 말로 운성법이라고도 해요. 이 두 얘기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운성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2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생록,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12개예요. 12개의 라이프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운성포태법입니다. 생, 요, 대, 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사람이 태어나고 목욕하고 옷을 입고 출세를 하고 녹봉을 받고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 병이 들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끊겨진 이게 포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예요. 이게 절지예요. 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포태포로 보면 절하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 태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 즉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떤 잉태를 하는 과정, 잉태를 하는 과정이 태지. 그다음에 양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길러 지내는 것을 바로 양지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제가 따로 시간을 배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일련의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12개의 운지로 12개의 운성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12운성법인데, 이 12운성법을 다른 말로 포태법이라고 합니다. 이 포자가 아까 절지랑 같다 그랬잖아요. 절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 무덤 속에 묻혀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 완전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완전 단절된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극한 상태의 단절인 거죠. 그 다음 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서 수정을 해서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절단된 상태와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 포태법이라고 합니다. 포태 적용법이라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태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존재를 해요. 네 가지를 존재하는데 딱 여기까지 오늘 설명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봉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자법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자, 인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봉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봉법이 무엇이냐? 자, 봉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포태법은 봉법, 그리고 거법, 그 다음 자법, 그 다음 인종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드릴 게 바로 봉법이에요. 봉법. 자, 봉법은 뭐냐면 연, 월, 일, 시, 천간에 4개, 지지에 4개. 그죠? 자, 태세 1원의 글자를 우리는 일지라고 하는 요 글자를 아자라고 해요. 나입니다. 이게 나. 그리고 이 아자를 중심으로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 근묘하실, 원형 이정, 추나 추등, 이런 식으로 대과거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가를 추명하는 것이 바로 이 봉법의 기본 베이스 이론입니다. 자, 여기가 금요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뿌리 근자거든요. 자, 뿌리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조상이 되죠. 자, 모라고 하는 것은 근묘하실의 이 모는 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꽃이 되고요. 나는 이제 꽃이죠, 꽃. 이게 나고, 그 다음에 이게 결실이라서 자녀가 됩니다. 자, 같은 말로 원형이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자자를 쓰면 안 돼요. 자, 원형 이정. 자, 이게 주역 64개의 첫머리 글자인 건괴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년의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자, 원형 이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같은 말로 계절의 흐름상 추나 추동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어렸을 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뜻해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육친을 연월일시에 배속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타간의 육친 또한 연월일시에 배속을 해서 그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추명하는 그 방법이 바로 봉법이고, 이게 포태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거법이에요. 자, 거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월, 일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지는 일주를 할 거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연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연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연주를 하나의 이게 이제 동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연주를 하나의 상태로 보고 월주를 하나의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나의 형태로 봐서 나를 배제한 타간의 육친의 현재 상태를 읽어내는 것을 바로 거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처음에 설명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계속 들으시면 그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이라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좌법입니다. 자, 좌법이라는 게 뭐냐면 체형 분할을 통해서 자, 일간과 일지를 따로따로 해서 얘를 체로 하고요. 얘를 용으로 쓰는 거죠. 일간과 일지의 체형 분화로 오히려 역순에서 이 일지의 장간, 지장간을 이 일지에 배속해서 육친을 추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 좌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나올 인종법인데요. 자, 인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천간에 투출되어 있지 않은 글자들을 이쪽으로 배속을 시켜서 일지에 배속을 시켜서 보는 건데, 이때 쓰는 것이 바로 양포태입니다. 양포태를 씁니다. 포태법에서. 그리고 양포태를 같은 말로 육가포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오행포태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법에서는 반드시 뭘 쓴다? 양포태를 쓴다. 근데 처음 설명드렸던 거법하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거법하고 첫 번째 설명드렸던 봉법은 음포태를 기본으로 하고요. 인종법은 육가포태인 양포태를 쓴다는 점, 그것만 이제 좀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 물상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이 포태법이라는 게 그동안 강호의 고수들이 오랫동안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던 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포태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포태법을 어떻게 제대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그 여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운성포태 적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봉법은 태세일간을 기준으로 연월일시에 각각의 지지에 배속을 해서 대과거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추명하는데, 이것이 금묘화실 그리고 원형이정, 추나추동의 이론과 같이 어떤 삶의 패턴 자체를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태세 1원의 글자 말고 다른 육친의 글자도 그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 배속을 해서 그 육친의 상태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봉법이 이 포태법의 바로 기본적인 적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거법은 동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타간에 예를 들어서 정활간이 정축일주가 타간에 뭐 임진이 있다 이러면 이미 남편과 생사 이별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천간에 투출되는 임수가 이 사람으로부터 관인데 그 관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동주임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정축일주라고 하는 분이 뭐 월이든 일이든 시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그 임진이라는 게 딱 투출되어 있는 순간 생사이별을 했다, 이혼을 하거나 반드시 남편 죽었다, 이렇게 추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동주임묘 그리고 뭐 동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동주로 나타나는 거법을 할 때 이제 추명하는 방법이고, 이제 세 번째가 좌법은 체형을 분화함에 있어서
일간을 채로 두고 지지를 용으로 써서 이 용 안에 있는 지장간을 그 일지에 배속을 해서 그 해당 육진의 상태를 읽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종법은 타천간에 투출되어 있지 않은 글자를 지지, 즉 일지로 끌어다 쓰는 인종법인데, 이때는 반드시 양포태, 즉 육가포태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주 명략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명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그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음양 모양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우를 되게 많이 전 봤어요. 명리좀 공부하신다고 20년 정도 공부하셨다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 추명이 안 돼요. 실제 사람의 운명을 추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기초부터 잘못 잡았어가지고 이 운명 추론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차피 강의는 이제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오행의 생극제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제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생은 아시죠? 목생화, 화생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수생목 하는 일련의 오행이 서로 상생의 관계. 이거는 천간의 관계, 그러니까 천간의 합의 프리즘이에요. 나중에 오운육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천간은 기본적으로 오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천간합을 얘기해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게 창천지기, 현천지기, 기타 등등 5가지의 기운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오운육계를 알게 되면은 구군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이것도 이미 예견된 거고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패스하고요. 오운육계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극은 뭘까요? 극이 뭘까요? 극이 충이죠. 극이 충입니다. 충. 지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충에 의한 프리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생은 달았으니까, 자, 화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극이 있고요. 자, 극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자, 벌스.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 이게 뭘까요? 어떤 차일까요? 두 개가 어떤 차일까요? 자, 극은 충이라며.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그러면 뭘 충이라고 해요? 뭘? 충이 뭘까요? 충의 조건은 두 가지가 반드시 충의 조건은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지만 충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을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묘유가 충인데, 자, 지장간 한번 열어볼게요. 경신이죠. 그 다음에 을이죠. 서로 어떻게 되냐면 제하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 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방위라는 게 있고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방위와 오행이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지만 충이 됩니다. 근데 이 방위의 개념이 없는 것이 바로 재예요. 이해 가세요? 이 재라고 하는 놈은요, 생극재와 하는데, 이 재라는 놈은요 어디에 쓰이냐면, 얘는 천간이에요. 얘는 지지고요. 아시겠어요? 지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장간이라는 걸 한번 열어볼게요. 지장간. 자, 지장간은 크게 여기, 중기, 그 다음에 정기로 나누는데,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쭉 했다고 쳐요. 여기 중기, 정기로 나눈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자 안 쓸게요. 중기, 그 다음에 정기 이렇게 있어요. 자는 임의교 계죠. 개신기죠.
무병갑 되죠? 그 다음 갑을 을개 무경병 병기정 정을기 무임경 경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여기서 이 중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중기가 뭘 뜻할까요?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지장간편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거고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주는 정명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꾸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중기라는 건 뭐냐면 사전적 의미 말고요. 어떻게 추명을 하냐면, 인 같은 경우에 최종 목적지가 병화예요. 병화를 꽃피우기 위한 것이 바로 중기입니다. 자, 사화는요, 경금을 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중기라고 하는 놈은 각 지지의 최종 목적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직전 달에 정기의 기운이 남아있는 걸 뜻해요. 이 지장간도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설명할 때 많이 쓸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장간표는 블로그에다 같이 올려드릴게요. 유튜브하고 블로그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 정도로 일단 첫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태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사주명리학은 기본적으로 정명학이다. 자, 바르게 이름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패착과 오류에 휩싸이는 이유는 오행생극지하의 입법체계와 사주 세력의 강약 유무를 따지는 이 기법체계가 서로 혼용돼서 관법이 짬뽕돼가지고 사주를 잘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에 있어서 아까 생극재화라는 게 있는데, 극하고 재가 같다고 얘기해요. 천간은 충이 없습니다. 천간 충을 얘기하는 거는 사주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천간은 기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이라는 얘기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재한다고 얘기해요. 자, 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과 방위의 개념이 같이 있다. 그래서 아까 지장간을 열어서 하나하나 여기, 중기, 정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포태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봉법, 그 다음 거법, 좌법, 인종법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봉법은 태세일간을 중심으로 연지, 월지, 일지, 시지의 연월, 일시를 추명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형이죠. 그리고 금묘화실, 그리고 추나추동의 생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어떤 큰 틀의 운명의 큰 틀에서 결정되고, 이거는 비단 태세 일간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 육친도 여기에 배속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포태법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자, 거법은 동주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하나에 타간에 추출되어 있는 육친의 상태를 읽어낼 때 쓰는 방법, 이게 거법이고요. 세 번째, 좌법은 태세일간의 체형 분화에 의해서, 자, 일간을 체로, 그리고 일지를 용으로 써서 각각의 지지에 있는 지장간을 다시 지지에 배속을 해서 어떤 포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육친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이 좌법이고, 그 다음에 인종법, 마지막 인종법은 타천간 내지 사주팔자에 없는 글자를 끌어다 써서 이 지지에, 일지에 배속을 하는 것을 인종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반드시 양포태인 육가포태를 쓴다는 거,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용이 어려우셨나요? 첫날이라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반복하시면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할 거고요. 자, 갑자부터 개까지의 60갑자, 이 용산도령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요, 웬만한 철학쟁이들하고 붙어도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붙어도 이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용산들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